절대왕정의 발전 보겠습니다. 절대왕정이란 무엇이냐? 16, 18세기의 유럽 각국에서 출현한 정치 형태를 절대왕정이라고 불러요. 그 이전 시대인 중세의 봉건국가의 분권적 성격을 극복했다. 그래서 중앙집권국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번에도 중세 유럽을 이야기할 때 계속 중세 유럽 후기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어. 그게 계속 발전하면서 결국 군주에게 절대권을 주어버린 국가 형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왕정이라고 부르는 거지. 중세 후기부터 계속 중앙집권화가 진행이 돼서 이러한 형태,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인 절대왕정이 출현하게 된 거지. 당시에도 봉건귀족이 없어진 게 아니고 존재하고 있고 특권도 느리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약해져. 왜? 권력은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으니까?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봉건국가, 우리가 중세 시대에 봉건국가가 나타나고 절대왕정은 16에서 18세기니까 근세라고 부르고, 이제 근대 들어서 19세기 이후에 국민국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오는 국가들을 국민국가라고 부르는데 과도기적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봉건국가에서 중앙집권화가 되었지만 그 중앙집권의 권력을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느냐? 왕한테 집중시킨 게 절대왕정이고, 그걸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의회나 국민에게 주권이 돌아간 것이 국민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중간 단계라고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당시의 봉건 세력, 봉건 귀족들은 점점 약화되고 있었고, 시민 세력이 상공업을 기반으로 시민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하락하고 있는, 강했었다가 하락하고 있는 봉건 귀족과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는 시민 세력의 균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 절대왕정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시민 세력에게 나오는 돈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봉건귀족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 특권은 계속 주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세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다. 만약에 이 균형이 무너지면 시민 세력에, 우리가 지금 국가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너네는 왜 특권만 가지고 있냐라고 공격을 해서 얘네를 무너뜨려 버리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시민혁명이라고 불러. 근데 아직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봉건 귀족 세력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시민 세력이 계속 성장하는 상태에서 군주를 중심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절대왕정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절대왕정의 구조를 봅시다. 그럼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절대 군주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상주의, 왕권신수설, 관료제와 상비군, 이 네 개의 요소를 잘 봐야 돼. 그리고 여기 대상인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을 시민이라고 부르지. 시민 세력. 이들은 봉건 귀족, 봉건 세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봉건 귀족은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농민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절대왕정은 시민 세력의 재정 지원으로 돈을 모아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해. 관료제는 국가를 다스리는 관료 집단을 운영하는 거고, 공무원들. 상비군은 늘 준비되어 있는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상비군을 늘 유지하고 관료제,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 돈을 시민 세력에게 거둔 세금으로 유지를 하는 거지. 그리고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권은 신이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권 신수설이야. 그리고 이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시민 세력, 상인, 수공업자, 대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산주의 경제 체제를 시행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봉건 귀족과 대상인 사이에는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좀 더 설명을 봅시다. 자, 왕권 신수설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상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불러. 국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상이 나온 것이고, 관료제는 전문 관리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통치하는 거야. 그럼 그전엔 공무원이 없었나요? 없었어. 왕의 관료들이 존재하지만 이 관료들이 전국을 지배할 수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절대왕정 시대가 되면 전국 각지에 공무원을 보내서 국가를 통치하는 거지. 그전에는 지방은 본권 귀족들이 다 다스렸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관료제로 지방을, 전국을 다 왕의 직속으로 다 다스리게 되는 거지. 상비군은 전쟁과 관계없이 항상 국가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상비군이야. 그러니까 관료제와 상비군이 등장했기 때문에 본권 귀족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 왜?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게 본권 귀족인데 관료제로 지방을 다 국왕 아래로 통치를 해버리고, 전쟁이 나면 본권 귀족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왕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지잖아, 상비군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런 걸 왜 중세시대에는 안 했느냐? 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 돈은 이제 시민계급, 대상인과 상인 수공업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민계급의 재정 지원으로 상비군과 관료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절대왕정은 그렇기 때문에 시민계급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왕권 신수설이야.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나온다. 당연히 이 글은 보시에가 쓴 성서 말씀에서 인용한 정치, 절대왕정 시대의 글이겠지. 자, 그럼 아까 중상주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절대왕정에서 중상주의 경제정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자면, 자, 절대왕정 국가는 부의 원천이 금과 은이라고 여겼고, 그 부가 엄청나게 중요했어.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절대왕정 국가는. 그래서 금과 은을 늘리는 확실한 수단은 상업과 무역으로 금과 은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 재정 수지가 흑자가 되면 나라의 금과 은은 많아지니까. 요즘으론 돈,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수출은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는 게 중산주의 정책의 큰 특징이고, 당연히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산업을 육성 보호해서 얘네들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지. 그리고 당연히 수입은 줄여야겠지. 그래서 완성품을 수입하는 건 금지하고 원료 수출은 금지해. 왜? 원료를 바깥으로 수출해버리면 그 원료를 가지고 다른 나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원료 수출은 금지하고 국내 산업에 원료를 갖다 줘라, 강요하는 거지. 자, 그러면 수입은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세 장벽은 높여야지. 다른 나라의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관세 장벽은 확 높여서 수입품은 비싸게 만들어버리고, 식민지 획득에 나서서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원료를 식민지로부터 구하고, 그리고 수출을 증대한다는 것은 국내 산업에서 나온 수출품은 식민지에 팔아버리는 거지. 식민지에서 원료를 들여와서 완성품을 만든 다음에 완성품을 수출하는 구조인 거야. 이것이 바로 중상주의 경제정책이고 절대왕정 시대의 주요 경제정책이라는 거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니? 수출은 최대한 늘리고 수입을 막아버리고 관세 장벽을 높이고. 그치? 갑자기 생각이 났어. 자, 서유럽 여러 국가의 절대왕정을 봅시다. 자, 먼저 절대왕정이 등장하게 된 국가는 에스파냐야. 이 나라가 돈이 많아졌거든. 신항로 개척으로 아즈테카 잉카를 멸망시키고, 거기서 은광 엄청나게 캐내서 자기네 본국으로 갖고 왔겠지. 돈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에스파냐는 재정복 운동으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가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아서 대제국을 건설해서 은광을 통해서, 포토시 은광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은을 가져오게 됐어. 그래서 에스파냐의 대표적인
절대 왕정의 군주는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인데 1556년부터 1598년까지 집권을 했지. 자, 이 사람은 군사력으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했고 포르투갈을 병합해서 에스파냐의 영토를 더 키웠고, 그리고 포르투갈도 식민지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식민지도 엄청 많아진 거야. 자, 여기까지는 전성기. 그런데 이 펠리페 2세의 문제는 뭐였냐면 극단적인 가톨릭 강요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16세기는 종교전쟁, 종교개혁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에스파냐는 가톨릭을 아주 깊게 믿는 국가였단 말이야. 그래서 가톨릭 강요 정책을 펼치는데 이걸로 인해서 당시 에스파냐 영토였던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돼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신교,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게 되었고, 에스파냐는 가톨릭을 강요하니까 우리 신교 못 믿게 할 거면 우리 독립하겠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네덜란드를 견제하고 또 네덜란드를 지원하고 있는 영국을 무적 함대를 데리고 공격을 하지만 영국의 패배해서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에서 진 것도 문제지만 해외에서, 그러니까 은광을 캐서 은을 갖고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은만 수출하게 된단 말이야. 에스파냐는 국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상주의 정책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져서 국가 재정이 약화가 돼서 에스파냐는 쇠퇴하게 된다. 국가 재정이 악화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지. 신세계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광을 엄청나게 캐오지만 계속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서 자꾸 진단 말이야.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가 국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계속 은광이 없어지면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에스파냐는 절대 왕정을 거의 초기에 이루어냈지만 계속 유지는, 이 강대국으로서 유지는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영국이겠지. 영국은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1세가 있는데, 자, 헨리 8세부터 봅시다.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수장령을 내려서 영국의 종교를 왕 밑으로 두게 되었고 해군을 육성해서 절대 왕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헨리 8세야. 그리고 그 옆이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지. 엘리자베스 1세는 아까 나왔던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한다. 펠리페 2세가 보낸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되지.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국외 시장을 개척을 하고 해외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되지. 그래서 영국은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절대 왕정이 전성기였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엘리자베스 여왕이 끝까지 결혼 안 했잖아.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야. 자, 프랑스를 보자. 프랑스는 대표적으로 루이 14세를 얘기할 수 있겠지. 루이 14세 전에 앙리 4세라는 왕이 나타나서 절대 왕정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래. 낭트 칙령이라는 걸 내렸다고 하는데, 낭트 칙령은 당시 프랑스가 구교와 신교와의, 구교는 로마 가톨릭이고 신교는 뭐 칼뱅, 루터 이런 사람들이겠지. 이들 사이에 전쟁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신교도를 위그노라고 불러. 그러니까 낭트 칙령은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에서 전쟁을 벌였던 신교도에게 정치적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분을 수습한 거지. 이제 더 이상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나라의 힘이 통일되고 강해질 수 있었던 거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이에요. 자, 프랑스 절대 왕정의 전성기이자 대표적인 절대 군주다. 우리가 절대 군주가 지금 그 전에 펠리페 2세도 나오고 엘리자베스 1세도 나오고 그 이후에도 여러 나올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명 뽑아라 그러면은 루이 14세란 말이지. 자, 이 사람은 콜베르를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자긴 태양왕이래. 태양왕을 자처했어. 그래서 우리가 왕권 신수설도 얘기하고 중상주의 정책도 얘기하잖아. 절대주의 국가의 특징 얘기할 때. 그 두 가지를 정립시킨 게
루이 14세란 말이지. 하지만 이 사람도 펠리페 2세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전쟁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진다. 근데 에스파냐만큼 쇠퇴하진 않았어. 왜냐하면 프랑스는 워낙 국가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일으켰는데도 상대적으로는 덜 쇠퇴한단 말이지. 자, 근데 루이 14세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랑트 칙령을 폐지했어. 아까 랑트 칙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교도의 정치적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보장했는데 이걸 폐지해버리면 당연히 상공업에 종사하던 신교도가 프랑스에서 위주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당시 절대왕정에서 중요시 여긴 게 상공업이었는데 이게 아주 쇠퇴해버리게 되겠지. 산업이 위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루이 14세 때 프랑스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쇠퇴하게 힘이 약해지는 계기도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루이 14세는 이런 얘기도 했대. 국가는 오직 왕의 존재를 통해서만 결속할 수 있다. 짐이 곧 왕이다. 짐이 곧 프랑스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고 루이 14세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 많은데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은 요즘엔 이 말이야. 옛날에 이제 짐이 곧 프랑스다.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은 이제 다른 사람이 루이 14세가 했다고 얘기한 말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게 루이 14세 때에 만들었던 베르사유 궁전이지. 베르사유 궁전은 이게 다 베르사유 궁전인데 이게 거울의 방이라는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그림이고 방 이름이고 이러한 베르사유 궁전은 미술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바로크 양식의 전성기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봐서 바로크인지 뭔지 잘 모르지. 로코코인지 바로크인지 르네상스인지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어쨌든 절대왕정 시기에 발전했던 미술 양식 혹은 음악 양식은 바로크 양식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건축물은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지. 베르사유 궁전에 올라온 귀족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살았는데 자신들이 살던 대저택 대신에 궁궐의 작은 방에 만족해야 했지만 이조차도 큰 영광으로 여기며 들어가지 못해 안달이었다. 왜? 절대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귀족들도 왕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길 원했단 말이야. 왕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작은 방에 만족해서 사는 거야.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왔으니까. 베르사유 궁전에 있어야 왕이랑 말 한마디라도 나눠보지. 당시에 프랑스 루이 14세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옛날 같으면은 귀족들이 궁궐에 와서 안 산다고 자기 영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게 더 중요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왕의 힘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궁궐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왕한테 눈이라도 한번 더 띄워볼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프랑스가 전쟁을 많이 했다 그러잖아. 진짜 프랑스가 한두 나라랑 싸운 게 아니고 거의 이 정도 구도로 싸웠어. 유럽 대 프랑스. 그래서 이 루이 14세 때 일으켰던 주요 전쟁만 봐도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네덜란드 플러스 유럽 이렇게 생각해도 돼. 유럽 전체랑 싸운 거야.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도 마찬가지야. 프랑스 대 아우쿠스부르크 동맹이 싸운 거지. 또 프랑스 대 유럽이야.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도 마찬가지야. 프랑스 대 다른 여러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1672년부터 1714년까지 큰 전쟁 한 번 터질 때마다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전쟁하는 것만 3번이나 일어난단 말이지. 프랑스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해. 하지만 프랑스의 국가적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 유럽이랑 이렇게 3번을 붙어도 프랑스가 멸망하지 않고 힘이 크게 악화되지도 않고 유지가 된단 말이지. 대신 재정난은 엄청 심각해지겠지. 왜냐하면 전쟁에서 싸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해. 그러면 이득도 없잖아. 그러니까 프랑스의 재정난이 이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서유럽 절대왕정의 대표적인 군주들을 보자면 스페인은 아까 얘기했던 펠리페 2세, 영국은 헨리 8세가 기틀을 잡았고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의 절대왕정 전성기가 왔다고 하고 프랑스는 루이 14세가 아주 대표적이지.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있지.
군주들이. 자, 그 다음에 동유럽 절대왕정을 한번 봅시다. 동유럽이라고 하면 러시아, 독일, 프로이센이라는 작은 왕국이었고,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절대왕정 국가야. 그러면 프로이센부터 보자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당시 독일은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국가에 여러 국가들이 모여있는 나라였잖아. 지금 독일의 국경선은 대략, 그지? 요런 느낌이지. 근데 프로이센은 요 동부 지방에 있었던 국가야. 이때는 브란덴부르크라고 불렀는데, 프로이센은 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프로이센과 브랜덴부르크가 합쳐서 그냥 프로이센 왕국 이렇게 불렀나 봐.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에 있었던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던 거지,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프로이센은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여러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프로이센에서 절대 군주 중에 한 명인 프리드리 2세가 등장했어. 이 사람은 전쟁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던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벌여서 슐레지엔이라는 아주 꿀영토를 차지했고, 슐레지엔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슐레지엔이야. 여기를 공격해서 차지해버린 거지, 프로이센이. 그리고 이 사람은 계몽 사상에 심취했어. 그래서 그냥 절대군주가 아니고 계몽 절대군주를 자처해. 동유럽에 있는 절대군주들은 다 자기가 계몽 절대군주래. 왜냐하면 서유럽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왜 동유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계몽 사상이라는 건 18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사상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서유럽 절대군주들을 봤겠지만 보통 16세기, 17세기에 등장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몽 사상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던 거야, 그 시대에는. 그런데 동유럽은 서유럽보다 살짝 늦어서 18세기가 돼야 절대왕정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당시에 동유럽에 뒤늦게 등장한 절대군주들은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나는 그냥 절대군주가 아니고 계몽 사상을 공부한 계몽 절대군주야 라고 자칭을 한단 말이지. 이건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다 자기는 계몽 절대군주래. 그래서 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1세는 자기는 그냥 왕이 아니고 국가 제1의 공복이다. 공복이라고 하면 공공의 노복. 노복은 하인이라는 뜻이야. 나는 국가의 하인이야.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절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잖아. 산업을 장려하고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다. 종교적 관용 정책은 루이 14세와 다르지. 루이 14세는 종교적으로 관용이 없잖아. 근데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친 거야. 그리고 사실 프리드리 2세의 가장 큰 특징은 전쟁. 군인 왕제야, 군인 왕제. 이 사람은. 그래서 프리드리 2세의 군주관은 이렇게 얘기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이익보다 정의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마키아벨리를 엄청 비판하거든, 이 사람이. 국가 제1의 공복이라는 것도 여기서 한 말인데, 이 사람이 반 마키아벨론이라는 걸 써서, 마키아벨리가 어떤 얘기를 했어? 군주는 국가를 강하고 권력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해야 된다가 마키아벨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동에 어긋나더라도 그런 걸 해야 돼. 이게 마키아벨리의 생각인데, 프리드리 2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군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정의를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정의의 수호자지. 마키아벨리처럼 그렇게 막대 먹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마키아벨리는 실제로 이런 얘기했어. 마키아벨리는 나쁜 짓을 하고 살아라라고 얘기한 적 없어. 선한 행동만, 이건 안 돼.
선한 행동만 하는 건 안 돼. 하지만 권력을 위해서라면 선해 보이는 게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프리드리 2세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이 글을 읽었으면 웃었을 거야. 흐뭇해서 프리드리 2세가 내 말대로 참 잘하고 있구나. 선해 보이는 게 도움이 되는, 쟤는 선한 척 하고 있단 말이지.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프리드리 2세 때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돼. 원래 이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딱 요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프리드리 2세가 죽을 때는 영토가 거의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이 지역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프리드리 2세 때 단지 신성 로마 제국의 소국 중 하나였던 프로이센이 이제는 유럽의 아주 주요한 강력한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있다면 프로이센에는 상수시 궁전이라는 게 있어. 베르사유 궁전이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잖아. 상수시 궁전은 로코코 양식이라고 해. 자, 오스트리아 봅시다. 오스트리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제프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당연히 계몽전제 군주를 자처하고 대종개혁 시도했겠지. 하지만 오스트리아에는 보수적인 귀족의 힘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해요. 러시아 봅시다. 러시아는 뾰트르 대제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 당시 러시아는 동유럽의 동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서유럽 국가를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 그리고 자기가 직접 황제가 아니고 황제 수행원인 척하고 막 기술자들을 만나서 실제 서유럽에서 당시 선박 기술이라든지 대포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총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직접 배워서 서유럽의 문물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러시아는 뒤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서유럽의 문물을 토대로 내정개혁을 하고 군비 확장을 추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토를 넓혀. 우리가 러시아가 시베리아 땅 차지해서 엄청 크잖아. 뾰트르 대제 때 시베리아 경영을 거의 완성한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까지 가서, 뾰트르 대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이 청나라까지 가서 청나라의 국경을 마주하게 됐기 때문에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 영토 조약을 체결한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까지 국경선이 닿은 거지. 그러니까 당시 러시아의 영토가 뾰트르 대제쯤 되면 요 정도까지는 영토가 넓어진단 말이야. 이게 러시아 영토. 그 현재 러시아의 영토와 거의 일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청나라란 말이야. 네르친스크 조약을 여기서 맺게 되는 거지. 그래서 뾰트르 대제 때 동쪽으로 영토를 넓혀서 시베리아를 개척하고, 물론 뾰트르 대제 전부터 계속 시베리아는 개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웨덴과 전쟁, 당시 스웨덴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승리했기 때문에 발트해로 진출이 성공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 원래 모스크바가 수도였는데 모스크바는 내륙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뾰트르 대제가 생각했을 때 서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불편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수도로 서유럽과 교류가 가능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게 되는 거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치는 여기 있고, 그래서 바다 쪽으로 뚫려 있지. 이런 건물들이, 이게 겨울궁전이라는 건데 러시아의 대표적인 궁궐이지. 그리고 러시아에는 또 한 명의 절대군주가 있는데 예카테리나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18세기 사람이잖아. 계몽전제군주를 또 자처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면서 아까 나왔던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라는 나라를 셋이 나눠버렸어.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파란색이 러시아가 차지한 땅이에요. 노란색이 프로이센이 차지한 땅이고, 영토를 분할해서 러시아의 영토를 늘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대표적으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이 세 나라가 동유럽의 절대왕정을 이루어낸 국가고, 대표적인 군주는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2세, 오스트리아는 요제프 2세, 러시아는 뾰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서유럽보다 좀 늦지, 시기가 18세기니까. 그럼 동유럽 절대왕정의 특징은 뭐냐? 좀 늦게 시작했다는 거 말고 18세기쯤 돼야 됐다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우선 서유럽의 그 절대왕정은 봉건 귀족이 많이 약해져서 왕에게 의존을 했는데, 동유럽은 여전히 봉건 귀족이 중세시대만큼이나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군주는 봉건 귀족의 여러 특권을 보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동유럽의 봉건 귀족들은 자기 영지를 실질적으로 여전히 중세시대처럼 지배하고 있고, 농노제가 심지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보다 산업화도 늦고 근대 시민사회로의 발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농노제가 19세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절대왕정 시대에 이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궁전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도 있고, 프로이센의 상수시 궁전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 겨울궁전, 이런 왕이 살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궁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